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수자원과 수질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물 절약하는데 새로운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실천하지 않았다면 실천을 해보십시오. 이 강의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단순히 지식으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참 탁월한 그런 환경 애호가들이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황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여 년이 됐지만 황사라고 하는 것이 주로 봄철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 문제의 심각성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범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사막화 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 간의 그러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환경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황사가 왜 발생하며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생활이 불편하죠. 그죠? 부에서 왠지 나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황사는 영어로는 Asian Dus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황사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요. 중국과 몽골에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 및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누런 먼지가 저기압이 통과할 때 난류를 타고 상승해서 이동하여 낙하하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발생 지역이 이제 국가로 보면 중국이나 몽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막지대 혹은 황토지대에서 바람이 그 지역에 있는 잔먼지나 황토 가루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건조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절에 특히 황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다 하더라도요. 땅에 뭔가 식물이 자라고 있고 그렇다면 그 식물의 뿌리가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가 적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몽골이나 중국에서 그런 사막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후가 점점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건조한 기후가 늘어나고 또 이러한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경작이나 목축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요. 그만큼 이제 산림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사막이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황사 또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이동해 오던 황사가 중국의 산업지대, 요즘 특히 대기오염에 심각한 그런 산업지대를 통과해 오면서 오염물질을 함께 묻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황사의 기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지 고비 사막, 또 탱겔 사막, 오르도스 사막,
또 만주지방, 내몽골 고원, 황하 중류의 황토고원, 뭐 이런 지역이 황사의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매우 건조하고 또 바람에 의해서 날릴 수 있는 잔 먼지들이 혹은 모래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철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가 되면서 발원지의 황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령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봄이 되면 그 눈이 녹겠죠. 녹으면서 땅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황사의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발원지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은 그 이듬해 우리가 황사 피해를 그만큼 적게 보는 그런 효과를 내곤 하죠. 그래서 해마다 황사의 발생량이나 피해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아주 심하고 그래서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그렇게 황사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뭐 그런데 어느 해에는 뭐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아서 무사히 큰 피해 없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원지의 기후에 상당히 의존하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이 이렇게 황사의 발원지가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일단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2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증발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토양은 더 건조해지게 되고요. 그 결과 사막은 좀 더 늘어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양의 건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고사를 일으키고 생물이 말라 죽게 되고 생물이 말라 죽게 되면 그 지역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지표에 있는 수분도 모두 증발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건조지역에 식물이 계속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아주 범국가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철도 당국에서 이 사막화 막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철도가 유실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래바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바람이 일지 않고 계속 철도 운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막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또 방사림을 설치를 해서 모래가 날려서 다른 지역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려고 해서 이제 나무를 심어서 장벽을 치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 강우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조 지역에 식물군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인공적으로라도 식물군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성은 이러한 건조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10여 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을 농토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중국에서 인민 영웅으로 그렇게 추대된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식으로 사막을 다시 요긴한 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정말 중국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적 시책들은 결국 이러한 사막화를 부추기는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죠. 가령 경작과 방목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특정 지역에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방목을 하거나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널려있는 땅에 가서 방목을 한다든지 경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이 식물이 풍부한 지역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건조해서 드문드문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지역일 경우 방목을 하게 되면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그 조금씩 자라나오는 그 풀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뜯어먹을 때 위에만 뜯어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고 결국 그 지역은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그렇게 유목을 하게 됩니다. 또 경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작을 하게 되면은 건조 지역에서 이제 그 경작을 하기 위해서 풀이 좀 있던 것들을 다 이제 뽑아버리고요. 그 땅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결국 뒤집어 엎죠. 그래서 흙이 드러나게 됩니다. 흙이 드러나면 거기다 이제 다른 작물들을 심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작물들이 심기지 않은 상태로 방치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물이 항상 자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제 계절에만 자라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그러한 기간에는 그 지역의 땅이 메말라서 모래 바람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작지를 넓혀가는 행동 또는 삼림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화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연환경이 다 파괴가 되면서 그 지역이 이제 농토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지력을 잃게 되면 방치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노출되어 있는 흙들이 결국 황사의 근원지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함부로 경작하거나 목축을 하지 못하게끔 단속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적 요인과 또 인간적 요인이 결합하여서 결국 황사 발생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의 대기오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에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고요. 특히 중화학공업의 그러한 단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대기 중으로 별 여과 없이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마구 방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천으로도 많은 오염물질들이 흘러나가고 있고요. 굴뚝을 통해서 또 많은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가보면 그 공기가 우리나라보다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를 많이 중국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황사 바람이 이런 공업지역을 거쳐오면서 그 모래 속에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납이나 카드뮴, 크롬, 구리, 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황사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중국에 9개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산업도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대기오염의 주범은 석탄이라고 합니다. 동력원으로 석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는 23%를 에너지 전체 사용량 중에 23%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이지만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은 43%를 차지할 정도로 화석 연료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석유와 같은 것을 쓰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합니다. 반면에 석탄을 쓸 경우에는 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5% 정도를 아직도 석탄에 의존할 정도로 석탄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이라든지 질소산화물과 같은 것들이 국내로까지도 유입이 되어서 국내 오염물 발생을 일으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국내 발생 대기오염의 피해라고 해서 왼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산화황의 경우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이제 이쪽 동남 해안 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네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국이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도 많은 그러한 대기오염, 이산화황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역시 파란 지역이 그나마 좀 깨끗하고 노란 지역이 좀 덜 오염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초록은 좀 더 깨끗하네요. 파랑, 초록, 노랑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파란 지역이 다 사라져버리고 노란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노란 지역은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초록은 분홍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이 다 질소산화물의 수치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중국의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로 흘러들게 되는데 그것이 황사와 더불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것이 중국에서 오는 걸까? 그것은 바로 편서풍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중위도 지방은 편서풍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기변화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죠. 마찬가지로 오염물질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황사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해안에 이르기까지 큰 피해를 준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황사는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사가 어떤 면에서 피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상의 피해가 있죠. 심혈관계나 호흡기나 안과계, 이비인후과계.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혈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심장을 불규칙하게 박동하게 한다든지 고혈압을 더 악화시킨다든지 당장은 이제 그 미세먼지가 폐로 유입이 되면서 기관지나 코 점막, 그죠? 또 폐포 내에 침작이 되면서 호흡기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심혈관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황사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안과계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자극이 가해져서 빨갛게 충혈이 된다든지 들어간 먼지 때문에 눈이 가렵다고 눈을 긁게 되면 더욱더 심한 그러한 손상을 입게 되죠. 또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안과계 질환이 황사가 닥쳐왔을 때는 매우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비인후과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와 인후처럼 공기가 소통되는 그러한 지역에 이 연한 점막, 여린 점막들이 황사로 인해서 자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천식과 같이 그러한 호흡기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인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황사가 닥쳐왔을 때 그러한 병의 증세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주의보가 내렸을 때에는 특히 이러한 노약자들은 야외 출입을 삼가고 집안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깨끗한 공기 내에서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어떤 건강상의 위해만 있는 것이 아니죠. 황사가 닥쳐왔을 때 산업의 피해도 있습니다. 특히 항공 관제상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여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때로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자동차들도 피해를 보겠죠. 자동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 황사가 닥쳐오게 되면 역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 자동차 부품에 고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공장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죠. 특히 미세한 그러한 부품들을 다루는 정밀산업, 면을 깨끗하게 깎고 기계와 기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거기가 다른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는데요.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가 거기 들어갔을 때 기계가 깎여 나가고 그로 인해서 불량률이 증가를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때에는 에어 샤워를 하죠. 그래서 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공기로 쫙 뿌려주고 하얀 방호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데 황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에어샤워 안쪽의 공간에도 미세먼지의 양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에어샤워를 하더라도 떨려나가지 않는 그러한 미세먼지들이 있게 되고요. 결국 그것은 불량률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사의 피해를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면 알겠죠? 네.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운동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좀 삼가는 게 좋겠죠. 황사가 왔을 때는. 근데 꼭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쓰고 해서 되도록 황사에 접촉하는 신체 부위의 면적을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양치 및 샤워를 해서 그런 미세먼지들이 몸에 붙어 있지 않도록 또 기관지나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차나 이런 음료들을 많이 마셔서 오염물질들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집안에도 먼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소를 철저히 해주는 게 좋겠죠.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잔 먼지들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역시 미세먼지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적당한 환기와 습도를 유지하여서 황사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황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서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이라든지 미국도 참가를 시켜서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피해를 호소하고 또 그거를 시정하기 위한 공조 작업에 함께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발원지의 방목이나 경작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또 황사 발원지에서 인구를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방목이나 경작이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되도록 줄여서 황사 발생 면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나무 베는 일 막아야 되겠죠. 나무를 베고 화전을 한다든지 또는 벌판을 함부로 개간을 해서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식목활동이 필요하겠죠. 나무를 갖다가 심고 물을 주고 또 잔디를 갖다 심고 물을 주고 해서 사막이었던 곳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 발원지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사막화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요인이긴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가난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야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풀을 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 의거해서 나무가 베어지고 땔감으로 그것들이 사용된다든지 또는 풀뿌리가 식용으로 뜯겨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사막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적 대책에서 이러한 빈민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이주라든지 그들의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식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CO2, 메탄 이런 것들의 발생을 줄여서 우리가 전지구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의 부작용들을 막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사와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만 황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도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또 환경상의 위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 이런 미세먼지가 여러 환경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건강상에 큰 위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너무 작기 때문이죠.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의 물질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뭐 세균의 크기가 정도 되고 작은 것은 바이러스 크기가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들입니다. 그래서 PM10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PM10. 그것은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micrometers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입자상 물질이라는 거예요. Particulate Matter라고 하는 것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PM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M10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PM10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 우선 첫째는 시정장애, 황사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안개 같은 기상요인 때문이 아닌 이유로 시정이 악화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개가 아닌데도 저렇게 뿌연 거죠. 지난 30년 동안 2배 이상 그러한 발생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 도시 지역에서 미세먼지들이 그만큼 많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전체 폐암 발생자의 86%를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폐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는요, 아주 작아서 폐포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도저히 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혈관으로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폐포가 폐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폐가 병드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실내 공간이 사실 이런 미세먼지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깨끗한 데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실 여러분 실내 환경에서 청소도 자주 안 하고 혹은 오염지대가 가까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실내 공기가 더러워지면서 이런 미세먼지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정말 미세먼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가 옆에 있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되도록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에 해당한다 하는 거. 연간 약 2,000명 정도가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결국 발생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가?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요인으로는 자동차, 난방, 발전소, 공장 등의 각종 연소시설에서 작은 그러한 끄름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노천 소각, 노천에서 뭔가 태우는 거요. 그 PM2.5, 10보다 훨씬 작은 거잖아요. 아주 이렇게 미세한 먼지들은요, 자동차가 주 원인이 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런 오염 표시하는 그런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PM10이라고 써 있잖아요. 10 마이크로미터 기준에서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걸 해결이 안 되겠죠. 미세먼지는 이런 마스크는 다 통과해 버릴 정도로 작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자연적 요인은 앞서 다뤘던 황사, 또 산불, 그 다음에 개라든지 이런 동물이죠. 또 흙먼지, 토양 및 바위의 침식과 꽃가루와 같은 생물학적 오염원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 원인이 되어서 미세먼지로 우리 주위를 떠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 원인들을 우리가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고 발생 원으로부터 되도록 멀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볼 것 같으면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폐가 손상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폐렴이나 감기 등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고요. 천식이 악화되고 숨이 차게 됩니다. 또 폐가 한번 손상되면은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폐포에 꽂히게 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 능력이나 심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염증이 혈액 점성을 늘려서 심장마비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황사나 미세먼지가 호흡기의 장애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심폐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유해물질이 혈관으로 유입이 되어서 심장에까지 이르러서 심장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과 심혈관계 자동조절 능력이 교란되어서 심박동이 규칙적이지 않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혈관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그러한 여러 문제들을 미세먼지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M10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나요? 그죠? 여기죠? 네. 그래서 PM10에 해당하는 게 여기인데요. 보시면 머리카락이 여기 정도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이제 100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가늘기에 먼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균의 범위가 여기 들어가 있고 담배 연기가 이제 1 마이크로미터에서 0.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바이러스는 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는 그런 미세먼지들이 PM들이 10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쭉 이것들이 다 미세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의보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경보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개념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평균 20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200 이상이 되면 시간 평균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것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보의 경우에는요. 30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좀 더 높죠? 200 이상일 때는 주의보고 300 이상일 때에는 경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줄어들어서 늘어났다가 이제 100으로 줄어들게 되면 해제가 되죠. 주의보는 해제가 되고 300이었던 게 200으로 줄어들게 되면 경보는 해제가 되고 대신 주의보가 발령되겠죠. 경보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주의보만 나오더라도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계 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되겠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실외 수업을 자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과격한 실외 활동도 자제돼야 되겠고요. 불효불급한 경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또 자제해야 되겠고 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시간은 단축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근원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경보가 나게 되면은 이제 자제 정도가 아니죠. 앞서 나왔던 자제란 말이 금지로 바뀌게 됩니다. 어린이, 노약자, 외출 금지, 실외 활동 자제, 학교는 휴교하고요. 수업 단축을 한다든지, 중고등학교는 실외 수업 자제하고요. 외출 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차량 운행 금지, 조업 중지 이런 식으로 경보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중지 쪽으로 들어갑니다. 주의보의 경우는 정말 주의를 하는 거니까 자제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의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노약자나 혹은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비슷한 환경에 산 것 같은데 누구는 폐암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이 폐암의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간접 흡연도 매우 안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미세먼지도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황사 미세먼지죠.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나는 숨 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나가도 되겠지. 이런 미세먼지 가지고 걱정을 하냐. 그냥 삼겹살 한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 정말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되는 그런 환경은 아닌가. 우리의 실내 환경이 정말 깨끗한 공기를 보장해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어서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더 많은 시간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가 있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세먼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 건강도 함께
돌아보시고 이제 그 길거리에 있는 그러한 표지판에 나타난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도 허수히 보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기준치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200이냐 300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보 혹은 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또 야외 활동 자제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가지 배웠으니까 잘 실천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